자, 단순한 질문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질문들.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묻는 건데,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진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계속 좋아진다고 전제를 했었을 때, 그렇게 좋아지는 과정은 적어도 1, 20년 내로 기준을 잡았었을 때 통일일까요? 아니면 남북 관계 개선일까요? 되게 좀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못 만날 적에 서로 간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선 서로가 그냥 자기 쪽 사람 모아놓은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 한편에선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대편에서 또 멸공북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두 나라가 정말 만나서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는 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가정에서 올해 내에 종전선언이 있고 2, 3년 내에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이 복귀가 되고 4, 5년 내에 NLL이라든지 DMZ 일대가 상당 부분 복권이 되고, 요거 이제 우리가 대강 예상할 수 있는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5년 내에 다 된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관계가 10년, 20년 심화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결과는 남북관계의 통일일까요? 아니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관계가 될까요? 되게 좀 단순하지만 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두 체제가 만나서 하나의 체제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질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융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두 개의 체제가 만나서 그냥 우리가 일본하고 지내거나 우리가 중국하고 지내듯이 잘 지내는 건, 이거는 협력관계 강화, 즉 남북관계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하고 잘 지내듯이 지내는 그런 관계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두 개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예요. 이제 보시면 딱 두 개째만 배워요. 하나가 북한 유일체제 확립된 거 배우고, 또 하나가 북한의 경제정책을 배워요. 경제정책을, 통일정책을 별로 자세히 배우지 않고. 근데 유일체제 확립은 뭐냐면 6.25 전쟁 중에 허가이를 비롯한 소련파 수청했고, 무정을 중심으로 한 연합파 수청했고, 6.25 전쟁 책임을 물어서 다시 박헌영을 수청했고, 60년대로 들어가면 58년에 8월 종파 사건 같은 걸 통해서 같은 갑산파지만 김일성에게 대들었었던 갑산파 세력들을 제거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A4 한 장밖에 없는 북한 관련 내용 중에서 절반 내용이 뭐냐, 북한은 이렇게 해서 독재 국가가 되었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경제정책을 배우는데 50년대 때는 천리마 운동을 하면서 들어보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고된 노동에서 막 국가 경제 막 살리는 했고, 60년대 때는 무리하게 중화공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84년 요거는 옛날에 약간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데 나오기도 했었는데 1984년에 합영법, 합작회사 경영법을 만들면서 개혁개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얘기를 딱 배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중고등 교육에서 가르치는 북한 교육은 되게 단편적인데, 그 단편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게 돼요. 이게 뭐냐, 북한은 독재국가고 북한은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만 배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서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구조, 혹은 조금 마음을 갖고 배우더라도 북한에 대한 거의 혐오 감정을 제외하고, 이건 나라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 나쁜 독재국가에 겨울도 못 사는 나라, 이게 딱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북한에 대한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죠. 1950년 12월 14일에서 15일 때를 보면 폭탄과 네이팡탄은 불내는 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네. 저 군대 갔을 때마다 되게 빨간색 칠한 탄들이 있거든요. 소위탄, 네이판탄 이런 거는 화재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탄들로 되게 위험한 탄들인데, 폭탄과 네이판탄 70만 5천 파운드, 엄청난 건데 저도 감은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대형 시한폭탄은 뭐냐면 떨어졌을 때 바로 터지질 않고 놔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탄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폭격하는구나 하니까 막 사람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습 끝났다 하면 아 갔나 보네 하고 나와서 이따 원빵 터지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175톤 정도를 투하했고 1952년 7월 12일 날 평양 대공습 때 단 하루 동안 미군 항공기에 떴던 비행기 대수가 868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은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800대가 갔다라는 건 이거는 뭐 어떻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1952년 8월 29일에 평양 대폭격 작전에서는 1080기가 떴고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이런 과정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 전쟁을 이야기할 적에 진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북한의 뭐 정면제 남침이라든지 남한 지역에 있었었던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다시 또 보도됐는데 노근리 같은 지역에서 미군이 무차별적으로 조선 민중들을 쏴 죽인 사건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쟁의 선후관계에서 뭐 공과 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북한에게 있어서 미국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서는. 최근에는 어디까지 얘기가 가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남한이라고 하잖아요. 남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만 정통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만한 만 지난 변환 있죠. 한반도에서 세워진 이 신라 이런 나라들 위주로 우리가 정통을 보니까 삼한 정통론에 근거해서 남한, 북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쓰죠? 북조선, 남조선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뭔 얘기냐? 자기네들의 북방성을 강조하는 건데 고조선, 고구려 이런 나라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최근에 밀고 있는 건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대동강 문화론이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단군이 평양에서 태어났고 인류 4등명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황하 외에 5번째 문명인 대동강 문명이 이 평양 대동강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수직화 계보화해서 거대하게 단군론도 조성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건 되게 한심한 주장인 건데 이런 식으로 현재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전혀 역사적이거나 실증적이지 않은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개혁 개방을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 정도도 우리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죠. 중화공업을 받아들이려면 기관시설이 같이 와야 된다는 당연한 전제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문과고 평생 종이장만 보고 살던 입장이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제가 뭐 쇠를 녹여본 적도 없고 좀 민망하긴 한데 여튼 예를 들면 순도 높은 철강을 생산하려면 순도 높은 전력 공급이 따라와야 되고 석탄과 철강석이 고르게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포항제철 하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항제철을 유지할 때 같이 따라가게 되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석유화학공업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국방력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걸 유지하다 보니까 기간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너무너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핵위기 문제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었던 다양한 형태의 경협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어쨌건 조만간 남북관계가 아주 좋은 단계로까지 이르게 되면 이때 했었던 것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의선 놓아진다라든지 개성공단 원래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김대중 정부 때 봤던 합의사항을 노무현 정부 때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합의는 김대중 정권이지만 개성공단 만든 건 노무현 정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에 봤었던 합의가 뭐였냐면 개성공단을 해주로 확장을 시키고 장기적으로 황해도 특별경제구역으로 나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황해도 전체가 경제구역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도를 펴서 보시면 알겠지만 황해도 전체가 특별경제구역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강에서 서해로 나가는 전체 물길 전체가 다 열리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산둥반도하고 저기 위에 뭐죠? 발해만에 있는 갑자기 반대로 어디 생각이 나죠? 저기 랴오뚱반도. 그래서 산둥반도하고 랴오뚱반도하고 황해 튀어나온 부분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제벨트의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굉장히 심각한 또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좀 이렇게 아직은 우리 사회가 디테일하게 남북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뭐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미래학 특강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말씀드리진 않았고, 아마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 자체가 되게 새로운 과정을 나간다는 거.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견이나 징후는 혹은 혐오감은 높지만 알고 있는 거 거의 없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것들도 이제 막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 같은 것들은 사실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축구에 대해 새로운 어떤 세계관 혹은 뭐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역사 교육 같은 것들은 굉장히 동아시아 중심적인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오늘 얘기 좀 넓게 펴봤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는 이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